에는 조선시대 임금님은 인조대왕 이득춘이라는 엘리트 관료가 있었는데 이분은 지금으로 치면 교육부 차관 정도 되는 높은 자리였어. 부인 강시와의 사이에 금쪽 같은 일남 일녀를 뒀지. 아들 이름은 이시백, 딸 이름은 이시화. 시백이는 16살, 시화는 13살 되던 해. 임금님이 이득춘에게 강원도 감사, 그러니까 지금의 강원도 지사 자리를 줬어. 이득춘은 부인이랑 딸은 집에 두고 아들 시백이만 데리고 강원도로 떠났지. 아들한테 맨날 책 읽으라고 공부하라고 잔소리하면서. 한편 금강산에는 박현옥이라는 은둔형 고수가 있었어. 스스로를 유점대사라고 불렀는데 도술이랑 학문에 아주 능통했지. 금강산 유점사 근처에 비취정이라는 집을 짓고 살았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비취선생 또는 유점처파라고 불렀대. 근데 이 박현옥한테도 시집 안 간 딸이 하나 있었어. 이득춘이 유점처사의 딸을 눈여겨봤지. 딱 보니 아들짝으로 괜찮거든. 네, 시간은 흘러 다음해 봄, 임금님이 이득춘의 공로를 인정해서 이조참판 겸 세자빈객이라는 벼슬을 줬어. 쉽게 말해 승진시켜서 다시 서울로 불러들인 거지. 이제 나 좀 도와줘 하면서. 지금 박처사, 즉 박현옥이랑 아들 혼례 날짜도 다가왔어. 이득춘은 아들 시백이를 데리고 금강산으로 향했지. 박처사 집을 찾아 아들 결혼식을 올리고 박처사랑 술잔을 기울이며 즐거워하는데 웬일 신랑 시백이가 갑자기 신방에서 뛰쳐나오는 거야. 아니, 이 녀석 신방에 왜 뛰쳐나와? 대체 무슨 일이야? 어른들 체면에 이게 무슨 망신이야? 아버님, 저도 들어가고 싶었는데 신부가 엄청 무서운 여자 괴물 같아요. 게다가 냄새도 얼마나 지독한지 구역질이 나서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득춘은 아들의 황당한 말에 깜짝 놀랐지만 일단 아들의 경솔함과 무례함을 꾸짖었어. 미인엄,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어디 말 대꾸야? 당장 들어가. 아버지가 워낙 엄격한지라 시백이는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신방으로 들어갔어. 하지만 신부를 다시 보기가 너무 싫었던 시백이는 닭 울음소리가 들리자마자 후다닥 뛰쳐나와서 시무룩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지. 그러던 어느 날 박씨 부인이 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엎드려서 이득춘에게 은밀하게 말했어. 아버님, 내일 아침에 종을 시켜 종로 말시장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서 파는 말 중에 제일 늙고 병든 말을 얼마에 파냐? 분명히 말장수가 7량.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14,000원 정도를 부를 겁니다. 하지만 못 들은 척 300량.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주고 사오라고 하세요. 아니, 며느라기. 그게 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나중에 아시게 될 거예요. 이득춘은 며느리의 비범한 재주를 믿었기 때문에 알겠다고 대답했어. 다음날 종은 말시장에 가서 7량의 말을 사기로 말상인과 짜고 늙고 병든 말을 끌고 돌아왔어. 이런, 당장 다시 가져다 주세요. 아니, 네 말대로 300냥이나 주고 사온 말인데 왜 도로 갖다 주라는 거냐? 그 말은 원래 300냥 값어치를 하는 말인데 제 값 주고 사오지 않았으니 쓸모가 없어요. 이득춘은 깜짝 놀라서 종을 다그쳤고 종은 잘못을 빌면서 다시 말시장으로 가서 300냥을 다 주고 말을 끌고 돌아왔어. 박씨 부인은 이득춘에게 말 기르는 방법을 알려줬지. 알말에게 매일 아침 깬 1대 쌀 5홉으로 죽을 쏘어 먹이세요. 그리고 3년 동안 이뜰에 풀어놓고 밤에도 이슬을 맞게 하세요. 3년 뒤에 꼭 쓸 때가 있을 거예요. 박씨 부인의 계획대로 이득춘은 말에게 3년 동안 정성껏 먹이를 주고 뜰에서 자유롭게 키웠어. 그러던 어느 날 박씨 부인이 이득춘에게 다시 말했지. 아버님, 내일 명나라에서 사신이 남대문으로 들어올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을 시켜 그 말을 끌고 가서 기다리게 했다가 사신이 값을 물으면 38,000냥.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7,600만 원에 팔아오라고 하세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 명나라 사신 장수는 그 말을 38,000냥에 덥석 사갔어.
사실 그 말은 평범한 말이 아니라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천리마였던 거야. 한편 나라에서는 인재를 뽑기 위해 과거 시험을 봤어. 이시백도 과거 시험을 볼 준비를 하고 다음날 궁궐 안시험장으로 들어가게 되었지. 바로 그날 박씨 부인의 시녀 개화가 이시백에게 박씨 부인이 준 연적을 전해줬어. 이시백은 그 연적을 가지고 과거 시험장에 들어가서 장원급제를 했지. 그의 빛나는 풍채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단연 돋보였고 그 모습은 마치 신선 같았대. 이시백이 장원급제하자 온 나라 대신들이 이득춘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어. 이득춘은 신이 나서 여러 사람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흥겨워했지. 해가 뉘엿뉘엿지고 파티가 끝날 시간이 되자 손님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 이득춘은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하고 밤 늦도록 기쁨을 만끽했지만 며느리 박씨의 외모가 마음에 걸렸어. 남들에게 며느리를 보여주기가 왠지 부끄러웠던 거지. 박씨 부인이 안채 깊숙이 틀어박혀 있는 모습이 내심 아쉬웠던 이득춘은 완전히 신이 나지는 않았어. 오늘 아들이 과거에 장원 급제하는 경사는 평생에 2번 보기도 힘든 일인데 어째 그리 얼굴이 어두우신가요? 혹시 며느리인 제가 못생겨서 그런 건 아니신지? 참으로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네요. 그리 알미 없으시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니. 아니, 며느리의 재주가 얼마나 뛰었는지 정녕 모르는 것이오. 자부의 학식과 지혜는 옛 제갈량의 부인 황씨에 비견할 만하고 덕행은 태사에 견줄 만하니 우리 가문의 과분한 며느리임에도 부인의 언행은 실로 가볍기 그지 없어. 이 판서의 불호령에 박씨 부인의 안색이 갑자기 어두워졌어. 바로 그때 개화가 이시백의 장원 급제 소식을 듣고 박씨에게 달려와 축하 인사를 건넸어. 하지만 곧 안타까운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지. 소저께서 시집에 오신 후로 도련님 그림자조차 뵐 수 없고 소저의 고운 심성과 덕행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께서는 모질게 대하시니 소저께서는 적막한 후원에서 외로이 지내시며 집안 대소사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그저 수심에 잠겨 세월을 보내시는군요. 사람의 운명은 하늘이 정해놓은 것이라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란다. 예로부터 불행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 어디 한둘이었겠느냐. 어찌 나 혼자만이 겪는 일이겠느냐. 내 분수를 지키며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옳으니 여인으로서 어찌 남편의 사랑만을 바라겠느냐. 부질없는 말은 다시 꺼내지 마라. 밖에서 누가 들으면 내 행실을 가볍게 여길 것이다. 개화는 박씨 부인의 넓은 아량과 현명한 말씀에 감탄했어. 박씨 부인이 시집에 온 지 벌써 3년이나 되었어. 어느 날 박씨 부인은 시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 제가 이 집에 온 지 벌써 3년이나 되었사온데 친정 소식이 감감하여 친정 소식이 감감하여 부모님의 안부가 궁금합니다. 알아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서 금강산까지는 500리가 넘고 길도 험한데 네가 어찌 가려고 하느냐. 장정들도 다니기 힘든 길을 하물며 여자의 몸으로 어찌. 그런 엉뚱한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라. 저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꼭 다녀오고 싶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득춘은 며느리의 비범함을 알고 있었기에 마지못해 허락하며 말했어. 정 가고 싶다면 내일 당장 친정에 갈 때 필요한 물건과 말을 준비해 줄 터이니 서둘러 다녀오도록 하라. 며칠 안에 금방 다녀올 수 있으니 말이나 짐은 필요 없습니다. 매츠는 며느리의 재주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빨리 다녀올 수 있다는 말에는 깜짝 놀랐어. 정말로 그렇게 빨리 다 집어올 수 있단 말이냐? 정말 신기하구나. 흔쾌히 허락하자 박씨 부인은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안채로 돌아와 개화를 불렀어. 내가 잠시 친정에 다녀올 터이니
내 행색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 말하지 마라. 박씨 부인은 뜰로 내려와 몇 걸음 걷다가 갑자기 몸을 날려 구름을 탔어. 순식간에 금강산 비추동에 도착한 박씨 부인은 부모님께 절을 하고 안부를 여쭈었지. 네가 시집간 지 3년이나 되었는데 혹여나 불행하게 지낼까 걱정했다. 아니요. 어찌만 운명은 하늘에 달린 것이니 어찌할 도리가 없지. 이제 네 애구는 다하고 복이 넝쿨째 굴러들어올 것이니 너무 걱정 마라. 보름날에 내가 올라갈 터이니 너는 잠시 머물다 먼저 가 있거라. 네, 박씨 부인은 부모님 곁에서 며칠 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하지만 부모님은 계속해서 그녀를 재촉했지. 나이 사이 댁에서 너를 기다릴 테니 빨리 돌아가서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려. 박씨 부인은 마지못해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구름을 타고 순식간에 집으로 돌아왔어. 개화는 박씨 부인을 반갑게 맞이하며 어찌 그리 빨리 다녀왔는지 놀라워했지. 마치 KTX 타고 부산 찍고 온 듯한 속도였어. 박씨 부인 페이스 오프? 20액의 장원 급제에도 불구하고 박씨 부인의 외모를 탐탁지 않아 하는 시아버지와 달리 박씨 부인은 쿨하게 운명을 받아들이고 친정 방문 후 초고속 귀환하여 개화를 놀라게 했다. 아버지께서 이번 달 15일에 오신다고 시아버지께 말씀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래, 잘 됐네. 이시백은 신이 나서 바로 술상을 쫙 차리고 처사를 기다렸어. 드디어 약속한 15일, 달도 밝고 바람도 선선한 완벽한 날씨에 하늘에서 갑자기 학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처사가 구름을 타고 슝 내려오는 거 있지. 어르신, 어서 오십시오. 이시백 아버지는 완전 황급히 뛰어나가 처사를 맞이했지. 방에 모셔 앉히고 이시백도 예의 바르게 절을 올렸어. 처사는 이시백의 훤칠한 외모에 감탄하면서 이판서 즉 시아버지에게 말을 건넸어. 중랑 이시백이 워낙 똑똑해서 높은 벼슬까지 올라 장원급제도 하고 정말 경사스러운 일이지요. 제가 속세에 무능하여 직접 와서 축하를 못 드렸습니다. 올해가 제 딸의 애군이 끝나는 해라서 이제 흉한 얼굴과 누추한 모습을 벗을 때가 되었기에 이렇게 찾아와 사위의 경사도 축하하고 딸의 모습도 보려고 왔습니다. 이시백 아버지는 처사의 말에 뭔가 심오한 뜻이 담겨 있음을 눈치채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 그렇게 술잔을 기울이며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지. 새벽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가 요란하게 울리자 처사는 드디어 박씨 부인의 방으로 향했어. 박씨 부인은 얼른 마루로 내려와 아버지께 절을 하고 인사를 드렸지. 올해가 드디어 네 애군이 끝나는 해로구나. 처사는 주문을 외우며 소매로 박씨 부인의 얼굴을 가렸어. 그러자 놀랍게도 그 흉측했던 얼굴의 흉터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옥처럼 아름다운 얼굴이 드러난 거야. 흉한 허물을 내가 가져가고 싶지만 괜한 의심을 살까 걱정이 되는구나. 시부모님께 말씀드려 상자를 하나 구해 그 안에 넣어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보여주어 의심을 풀도록 하거라. 오늘 헤어지면 앞으로 70년 뒤에나 다시 만날 수 있을 게다. 처사는 쿨하게 이별을 고하며 시아버지에게 마지막 당부를 잊지 않았어. 혹시 나중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래온 일에 꼭 물어보십시오. 처사는 뜰을 몇 걸음 걷더니 호연히 사라져버렸어. 마치 순간 이동이라도 한 것처럼. 다음 날 개화가 이시백 아버지에게 달려와 놀라운 소식을 전했지. 대감, 어제 처사님께서 다녀가신 후로 마님 얼굴의 흉터가 싹 사라지고 세상에 둘도 없는 미인이 되셨습니다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시백 아버지는 기뻐하며 후원의 초당으로 달려갔어. 정말 흉측했던 며느리가 눈부신 미녀로 변해 있는 거야. 제가 전생에 죄가 많아 흉한 얼굴로 태어나 애군을 겪었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아버지께 명하여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으니 더 이상 의심하지 마세요. 시부모는 반신반의하면서도 벗겨진 흉터를 직접 확인하고 나서야 완전히 믿게 되었어. 마치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겠지? 한편
임금은 이시백의 능력과 덕망을 높이 사서 경조판서 자리를 내렸어. 이시백은 임금에게 감사를 표하고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께 인사를 드렸는데 아버지는 오히려 호되게 꾸짖었어. 이놈, 지난 일을 벌써 잊었느냐? 흉측한 아내를 박대했던 네가 무슨 납작으로 아내를 보겠다는 게냐? 이 녀석이 그렇게 어리석으니 국가의 중대한 임무를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이시백과 박씨 부인이 부부로서 행복하게 지낸 지 얼마 되지 않아 박씨 부인이 임신을 했어. 그리고 마침내 10달 후 쌍둥이 아들 형제를 순산했지. 바로 그때 임금은 병조판서 이시백에게 평안감사, 지금의 평안도 지사 자리를 제수했다가 다시 조정으로 불러들여 높은 벼슬을 내렸어. 그런데 명나라 조정이 혼란스러워지면서 가달 등의 외적들이 변경을 침략해왔어. 임금은 크게 걱정하며 이시백을 총사령관으로 삼고 적절한 인물을 군관으로 뽑아 원군을 파견하라고 명령했지. 이시백은 여러 장수 중에서 임경업을 눈여겨보고 그를 왕에게 추천했어. 임경업은 훗날 엄청난 활약을 펼치는 명장이 된단다. 북쪽 변방에 이르자 호왕은 임경업을 보고 그를 사위로 삼고 싶어하며 은근히 탄식했다는 뒷이야기가. 박씨 부인이 아버지 덕분에 리즈갱신하고 남편 이시백이랑 알콩달콩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명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외적까지 쳐들어오는 대환장 파티가 벌어진 거야. 이시백은 덜컥 총사령관 자리를 맡게 되고 핵인싸 임경업 장군을 영입해서 나라를 지키는 중책을 맡게 돼. 제2막 호랑이 굴에 들어간 공주님, 상황은 더욱 심각해져 갑니다. 조선을 접수해서 항복시키려고 했는데 갑자기 가달놈들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임경업이 떡상했잖아. 조선에 그렇게 절택 명장이 있다는 걸 보니 조선 클래스가 장난 아니라는 걸 알았지. 이제 조선은 함부로 못 건드리겠다. 호황이 옆에서 꿍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던 공주, 갑자기 핵폭탄 발언을 날립니다. 아빠, 걱정 마. 내가 조선에 가서 이시백이랑 임경업 싹 다 정리하고 올게. 호황은 딸내미 말에 광대승천하면서 조선 침공이라는 오랜 염원이 드디어 이루어지려나 은근히 기대했대. 공주는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조선으로 출발, 남장하고 서울에 잠입합니다. 마치 첩보 영화의 한 장면 같네요. 제3막 박씨 부인의 촉브이래 뇌생녀 공주. 이편 박씨 부인은 며느리로서 본분을 다하고 있었죠. 박씨 시부모님께 저녁 인사드리고 자기 방으로 퇴근했는데 남편 이시백이 야근 마치고 늦게 들어온 거야. 박씨는 반갑게 남편을 맞이했지. 이시백은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와이프랑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 반란한 가정의 일상이지. 그런데 갑자기 박씨가 정색을 하면서 말하는 거야. 내일 저녁쯤에 강원도 원주기생 설중매라는 여자가 남편 서재로 올 텐데 얼굴이 예쁘다고 가까이 하면 큰일 나요. 그 여자한테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안방으로 보내면 부인 농담도 참. 내가 바람 피울 클래스는 안 되지. 내 말을 못 믿겠으면 그 여자 뒷조사라도 해봐요. 그럼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이시백은 마누라 말을 쿨하게 인정하고 다음날 부모님께 출근 인사하고 회사 가서 열일했지. 퇴근 후에는 거래처 사람들이랑 술 마시면서 불금을 보냈어. 손님들이 다 집에 가고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는데 이디어 밤이 깊어지자 한 여자가 살금살금 문을 열고 들어와 인사를 하는 거야. 이시백이 힐끗 쳐다보니 세상의 마상에 나이가 20살쯤 되어 보이는데 피부가 백옥처럼 하얗고 미모가 장난 아니었어. 넋을 놓고 물었지. 너 누구냐? 저는 원주에 사는 설중매라고 합니다. 도련님 소문 듣고 팬심으로 찾아왔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손님 말이 기특하긴 한데 여기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일단 안방에 들어가 있으면 손님들 다 가면 나를 부르게. 이시백은 하녀를 시켜 설중매를 안방으로 안내하게 했어. 설중매가 박씨에게 인사하자 박씨는 얼른 와. 이미 설중매는 튕기지 않고 순순히 들어갔어. 박씨는
몸종 개화에게 술이랑 안주를 가져오게 해서 권했지. 저는 술을 잘 못 마시지만 마님이 주시는 거니까 거절할 수 없죠. 설중매는 억지로 술을 들이켰어. 4대잔 마시더니 결국 기절했지. 박 씨는 여자가 뻗어버린 모습을 매의 눈으로 스캔했어. 얼굴에 살기가 넘치고 흉흉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거야. 조심스럽게 가방을 뒤져보니 헐, 삼척 칼이 튀어나왔어. 박 씨가 칼을 잡으려 하자 칼이 갑자기 변신하면서 사람에게 덤벼들려고 하는 거야. 깜짝 놀란 박 씨는 재빨리 키하고 주문을 외워 칼을 제압했지. 그리고 설중매가 깨어나기를 기다렸어. 다음 날 아침 설중매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어. 박 씨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지. 당장 네 나라로 돌아가. 저는 강원도 원주에 사는 기생인데 부모님도 안 계셔서 혼자 춤추고 노래하면서 살아요. 갑자기 고향에 가라니요? 마님 명성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박 씨, 목소리를 높여 호통쳤어. 끝까지 나를 속여? 괘씸하다. 네가 호황딸 기룡대가 아니냐. 기룡대는 혼비백산에서 용서를 빌었어. 부인께서 다 아시는군요. 사실 제가 호황딸 맞습니다. 아빠 명령으로 여기 왔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살려주시면 조용히 돌아가겠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봐준다. 당장 떠나. 그리고 네 왕에게 전해. 이판서 부인, 그러니까 박 씨 아주머니한테 딱 걸려서 계획이 틀어진 기룡대. 박씨 아주머니가 그러는데 너 딴 데서 시간 끌면 진짜 큰일 난다. 빨리 네 나라 돌아가서 화를 피하셔. 이랬어요. 부인,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무사히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너희 왕이 주제 넘기에 우리나라를 넘보려고 하니 우리나라 운수가 좀 꼬이긴 했어. 그래도 너희 군대가 아무리 세다 한들 맘대로 쳐들어오진 못할 거다. 얼른 돌아가서 똑똑히 전해. 머리를 조아리며 알겠습니다. 그렇게 쫓겨났지만 길을 못 찾고 밤새도록 헤매는 기룡대. 아니, 호국 공주인 내가 이시백집에서 죽게 될 줄이야. 아직도 안 가고 뭐 하는 거야? 부인 덕분에 돌아가려고 했는데 사방이 깎아지른 절벽이라 길을 못 찾겠어요. 제발 길 좀 알려주세요. 그냥 보내주면 임경업 장군 해치고 갈 거 뻔하잖아. 내가 꼼수, 내가 모를 줄 알고. 닥씨 부인이 갑자기 하늘의 지문을 외우기 시작하는데 벼락이 치고 폭풍우가 몰아치더니 기룡대가 휙 하고 날아가 순식간에 자기 나라 궁궐에 툭 떨어졌답니다. 아지 된 일이요? 정신을 차리고 제가 조선 가서 겪은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세백 부부가 그렇게 대단한 영웅인 줄은 몰랐구만. 새로운 이야기 시작! 며칠 후 용골대랑 용홀대 형제가 왕 명령을 받고 군사훈련 빡세게 시켜서 조선으로 쳐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여보, 호국 공주 쫓아낸 후로 쟤네들이 점점 더 세지고 있어요. 조선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임경업 장군 죽이고 임금님 항복 받아내려고. 하지만 현실은 영의정 김자점이랑 좌의정 박운학이 철사반대. 임금님은 어쩔지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칼찬 선녀가 뿅 하고 나타나 임금님께 말합니다. 저는 도승지 이시백 부인. 박씨 아주머니의 몸종 개화라고 합니다. 박 부인께서 전하께 지금 김자점 제가 완전 헛소리하고 있으니 빨리 산성으로 피난 가시라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개화가 칼을 휙 뽑아 들더니 피난 반대하는 김자점이랑 박운학 앞에 있던 엄청 큰 돌덩이를 번쩍 들어서 냈다 던지려고 합니다. 만약 오늘 밤 늦으면 진짜 큰일 납니다. 제발 박씨 아주머니 말씀 좀 들으세요. 결국 임금님은 이시백을 이조 판서 겸 광주 유수로 임명하고 호위받으면서 산성으로 피난 갑니다. 한편 용골대가 서울에 쳐들어와 보니 임금님은 이미 도망가고 텅 빈 궁궐만 덩그러니. 용울대, 너는 서울 점령하고 있어. 나는 기병 5천 이끌고 임금 쫓아간다. 용골대가 광주 산성으로 쳐들어가 총을 쏴대니 화살이 비처럼 쏟아집니다. 임금님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 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임금님, 항복 문서 써서 용골대에게 주십시오. 용골대는 세자, 대군 3형제를 골모로 잡아갈 것이고 난리는 일단락질 겁니다. 결국 용골대는 항복 문서를 받고 세자, 대군, 왕대비전 모시고 광주를 떠납니다. 한편 개화는 박씨 부인의 집 뒤뜰로 가서 용골대의 머리를 베어 박씨 부인에게 바쳤다. 알 녀석 머리를 제일 높은 나뭇가지에 매달아놔. 나중에 용골대 본인이 와서 보고 아주 그냥 멘탈 그 후 용골대가 서울로 쳐들어왔다. 동대문으로 막 들어오려던 참에 용골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된다. 이 바로 자기 부하 용홀대가 박씨 부인의 하녀 개화에게 죽었다는 소식이었다. 아니, 감히 내 부하를. 용골대가 뚜껑이 열려 병력 같은 고함을 내지르자 박씨 부인이 개화를 불렀다. 개화야, 저 녀석을 죽일 필요는 없어. 그냥 혼쭐을 내줘서 우리 도술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기. 개화가 용골대에게 맞서 싸운 지 10여 합. 용골대는 개화의 무술 실력이 상상 이상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허세는 멈추지 않았다. 계집 덤벼라. 300근 약 100지기짜리 철퇴맛 좀 봐라. 용골대가 철퇴를 휘두르며 달려들자 개화는 일부러 약한 척하며 뒷걸음질 쳤다. 어쭈? 꽁무니 빼는 거 벗어? 어디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으냐? 예화가 칼을 휘두르며 주문을 외우자 갑자기 모래와 돌이 날아다니고 사방에서 무시무시한 병사들의 함성이 들려왔다. 하늘에서는 엄청난 비바람이 몰아치며 순식간에 물이 1길, 약 2.4m도 넘게 불어났다. 용골대는 꼼짝도 못하고 혼비백산하여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살고 싶으면 왕대비 전하를 모셔와. 박씨 부인은 즉시 뜰로 내려와 왕대비전을 맞이하고 함께 슬픔을 나누며 위로했다. 그리고 개화에게 용골대를 풀어주라고 명령했다. 이번엔 여기서 용서해주지. 하지만 돌아가는 길에 의주에서 또 한 번 죽을 고비를 맞을 거야. 의주에 도착하는 즉시 임경업 장군에게 예의를 갖추고 이 편지를 보여드려. 그러면 장군께서 너를 용서하고 돌려보내줄. 3. 임경업 장군과 용골대의 만남. 용골대가 겨우겨우 의주에 도착했다. 그러자 임경업이 번개처럼 달려들며 용골대를 향해 고함을 지렀다. 알무르한 오랑캐놈, 칼 받아라. 용골대는 너무 놀라 말에서 허둥지둥 내리며 말했다. 장군, 노여움을 푸시고 제발 이 편지 좀 보십시오. 용골대가 이시백의 부인 박씨 부인의 편지를 임경업에게 건넸다. 옆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지금 우리나라 운이 나빠 이런 일을 겪게 되었지만 하늘의 뜻이 두 나라가 종속 관계가 되라고 정하신 듯합니다. 용골대가 임금의 항복 문서를 가지고 세자와 대곤, 삼형제를 모시고 돌아가는 길이니 부디 분한 마음을 누르시고 이들을 무사히 가게 해주십시오. 3년 후 세자를 무사히 돌려보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부디 제 말을 Chapter 3. 임금의 환궁과 김자점의 몰락. 임금은 광주 산성에서 항복 문서를 보냈고 왕대비 전하와 세자, 대군은 볼모로 잡혀갔다. 임금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이루며 불안에 떨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왔다. 저는 광주 유수 20백의 아내 박씨입니다. 경의 지략에 늘 감탄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경의 모습을 직접 보게 되니 가인의 마음이 매우 기쁘어. 임금은 이시백의 호의를 받으며 서울로 돌아와 환궁했다. 그 후 임금은 이시백에게 의정부 우의정이라는 높은 벼슬을 내리고 부인 박씨에게도 충렬 정경부인이라는 칭호를 내렸다. 그리고 부부의 충성심을 칭찬해 마지 않았다. 어느덧 세자가 볼모로 잡혀간 지 3년이 되었다. 왕대비전과 임금은 밤낮으로 걱정했다. 그때 임경업이 자원하여 볼모로 잡혀간 왕자들을 데려오는 임무를 맡았다.
출발한 지 2달 만에 임경업은 호국에 도착하여 왕자 삼형제를 데리고 돌아왔다. 하지만 전 영의정 김자점이 이시백과 임경업을 시기하여 거짓 어명을 내세워 임경업을 잡아 옥에 가두고 역적으로 몰아 죽였다. 이에 이시백이 김자점의 음모를 폭로하자 임금은 크게 분노했다. 김자점의 목을 베고 그 처자식들도 모두 죽여라. 그리고 재산을 모두 몰수하라. 그해 다을 9월 초순에 임금이 세상을 떠나고 세자가 19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다. 어린 임금을 보필하는 이시백 재상의 명성은 온 나라에 자자했다. 그의 아들들도 모두 과거에 합격하여 한 명은 평안감사가 되었고 다른 한 명은 송도 유수가 되어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를 펼쳤다. 그 후 이시백과 그의 아들들은 함께 조정해서 나라에 충성을 다하고 자손들을 잘 가르쳐 부귀를 누리며 가문의 영광을 빛냈다. 이시백은 82세까지 장수했다. 자, 시간이 흘러 어느덧 가을 9월 15일 보름달이 쟁반처럼 뜬 밤이었어. 오늘 달 진짜 밝네. 내가 이 맛에 완월대에 올라온다니까. 이시백은 부인 박씨와 함께 완월대에 올랐지. 쓸하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옆에 앉히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잔치를 벌였어. 마치 대기업 회장님 팔순 잔치 같은 풍경이었지. 얘들아, 이 술 한 잔 받아라. 아버지의 마지막 술이다.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면서 폭탄 선언 날리는 이시백. 내가 젊었을 때 날고 기었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은 정말 한여름 밤의 꿈 같구나. 이제 우리 부부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것 같다. 너희들은 슬퍼하지 말고 자손 잘 키워서 대대손손 떵떵거리면서 잘 손주들 한 명 한 명 쓰다듬으면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잔치상을 물린 뒤 이시백 부부는 마치 편안하게 잠드는 것처럼 눈을 감았어. 다음 날 아침 이시백 부부의 사망 소식이 온 세상에 알려졌지. 임금님도 이 소식을 듣고 엄청 슬퍼했어. 아이고, 이시백공이 가시다니. 나라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어. 임금님은 예관을 보내 장례를 치르게 하고 장례비도 넉넉하게 지원해줬어. 요즘 돈으로 치면 한 10억 정도 쾌척한 거지. 게다가 이시백에게 문충공이라는 시호를 내리고 박씨 부인에게는 충렬비를 세워서 기렸지. 이건 뭐 두가 유공자 대우를 제대로 해준 셈이야. 네, 박씨 부인을 그림자처럼 따르던 시녀 개화 역시 주인을 따라 마치 잠자는 듯 조용히 세상을 떠났어. 이문이 개화 나 이판서 형제는 슬픔을 겨우 누르고 예를 다해 장례를 치른 후 모 옆에 움막을 짓고 3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곡을 하며 정성껏 3년상을 치렀어. 요즘 시대에는 상상도 못할 효심이지. 임금님은 이 형제의 효심과 충성심에 감동해서 다시 높은 벼슬을 내렸고 형제는 더욱 충성을 다해 임금을 섬겼어. 결국 형제는 정승까지 올라 승승장구했고 자손들은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충성을 다했다고 해. 마치 드라마처럼 권선징악 엔딩이지.